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는 지난 금요일에 보시는 것처럼 혼조세로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다만 이런 가운데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강력한 상승을 보이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5%가량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는 1.6% 정도 올랐는데 지난주 목요일 장이 마감된 이후에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아마존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10% 넘게 급등을 했었고요. 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력한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나스닥 지수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덕분에 나스닥 지수가 지난 금요일에 1.6% 올랐는데 지난주에는 알파벳의 실적 발표도 있었죠. 알파벳의 실적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덕분에 나스닥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도 2.4% 오른 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 반등이 나타난 것인데 이런 반등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번 주에 발표될 핵심 지표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긍정적이어야 되겠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면 일단 가장 중요한 핵심 지표는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 CPI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현지 시간으로 이번 주 목요일에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를 하게 되고요. 주요 기업들은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만 그 가운데 좀 관심권에 둘 만한 종목들은 화이자와 치폴레가 화요일, 디즈니가 수요일, 그리고 코카콜라와 펩시, 익스피디아와 진로우가 이번 주 목요일에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핵심 지표와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잘 챙기시면서 이번 주에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금요일 마감 분위기는 어땠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전칠의 앵커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3대 지수가 혼조로 마감하기는 했지만 다우 지수만이 매우 소폭 하락한 정도에 그쳤고요. S&P 500 지수가 0.5% 상승하면서 정확하게 4,500포인트 선을 회복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6% 가까이 상승하면서 가장 강했는데요. 이날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핵심 재료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상승 원동력은 역시나 아마존의 실적이었습니다. 목요일 장 마감 이후에 아마존이 아주 강력한 실적 결과를 내놨고 특히나 클라우드 부문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금요일장에서 13.5%나 급등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순매수 규모 기준으로 봤을 때 단 하루 만에 1,913억 달러가 움직인 규모가 되겠는데요. 사상 최대 단일 상승분을 이날 아마존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과 하루 전에는 메타 플랫폼즈가 사상 최대 하락을 기록한 바도 있었죠. 그만큼 지금은 미국의 대형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전망에 대한 재평가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고 그에 따른 어떤 매수 매도 결정도 매우 민감하게 이뤄지고 있는 시장으로 해석해 봐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을 움직였던 재료,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게 나왔던 미국의 1월 일자리 보고서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1월 보고서에 따르면 일자리는 46만 7천 개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는 월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었던 15만 개 증가보다 약 3배가량 웃도는 수치였는데요. 강력한 일자리 수치에 투자자들은 이것이 앞으로 연준의 통화정책에 얼만큼의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저울질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올해 금리를 4차례 혹은 그 이상 인상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으로 이어지면서 10년물 금리가 1.9%를 상향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2019년 12월 이후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금리가 오르자 자연스럽게 금융주들은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각각 2.6% 그리고 4%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웰스파고와 골드만삭스 역시도 2%대의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장을 움직였던 재료, 바로 스냅의 호실적 역시도 상승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전날 메타 플랫폼즈와 함께 24%나 급락했던 스냅이지만요. 이날 하루 동안에만 58% 급등을 하면서 손실분을 모두 만회하고도 남는 흐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스냅의 주가가 왜 이렇게까지 급등을 한 거냐? 일단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호실적이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변화에도 스냅이 잘 대응하고 있구나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면서 전날 잘 대처하지 못했던 메타 플랫폼스와 직접적으로 비교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날 함께 빠졌던 핀터레스트 역시도 이날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11% 주가 힘을 내주고요. 그리고 트위터의 주가 역시 7% 동반 급등세를 보인 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바로 네 번째
재료는 국제 유가의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간 단위로 봤을 때 WTI가 6.3% 급등을 기록했고요. 브렌트유가 5.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유종 모두 7주 연속 상승 흐름을 현재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 하루만 놓고 봤을 때에는요. 미국의 테네시, 아칸소 그리고 텍사스를 비롯한 남부 지역의 겨울 폭풍으로 일반 가정과 기업체 35만 곳이 정전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심각한 공급 부족 현상에 대한 우려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WTI의 경우에는 지금 작년 11월 이후 가장 심각한 백워데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아야 하는데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높아지는 가격의 역전 현상을 백워데이션이라고 일컫습니다. 유가의 경우에는 현물이나 근월물이 원월물보다 높아지는 현상으로 그만큼 현재의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현상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오르자 엑손모빌을 비롯한 대부분의 에너지 관련주들 역시 초록불을 켜줬습니다. 이렇게 금요일장 마감 상황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목해 보셔야 될 증시 일정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번 주에도 증시 변동성은 좀 이어질 수 있겠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주목해 보셔야 될 경제 지표로는 10일에 발표되는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가 있는데요. 만약 다시 한번 높은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게 될 경우 긴축에 대한 공포가 투심을 다시 한번 위축시킬 수 있겠다는 부분을 주의해 보셔야겠고요. 실적으로는 화이자와 치폴레, 펠로톤, 디즈니, 우버, 그리고 코카콜라, 트위터 등의 실적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처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굵직굵직하게 예정된 건 아니지만 최근 실적에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장세인 만큼 개별 종목의 실적 역시도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 일정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과 주말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늘도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참 애매한 키워드예요. 좋은데 안 좋아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뭐 지표는 좋았는데 시장에서는 이게 꼭 뭐 좋게 볼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뉘앙스를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공개가 됐던 미국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가 사실 좀 충격적일 정도로 좋았죠. 이 컨센서스가 15만 명 증가하기는 했지만은 감소를 점치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46만 7천 명의 고용 증가세가 나왔고 또 그 전 두 달에 대한 수치도 도합한 70만 명 이상이 좀 상향 조정이 되기 때문에 예상 밖에 좀 좋은 지표가 나왔습니다. 폴리티코에서는 엄청난 고용 지표 후에 뭐가 올까라는 이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에 더 많은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번 고용 지표를 통해서 오미크론의 영향이 좀 상쇄됐음을 입증했다라고 해석이 나왔습니다. 역대급으로 이제 병가가 미국에서는 많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구직에 있어서도 여전히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지표가 견고하게 나왔고 특히 이제 좀 대면 서비스와 관련된 그리고 좀 피크 시즌에 집중이 됐던 이 대면 서비스 관련 소매 업체들도 근로자들을 파트타임으로만 이 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좀 잡아뒀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라고 폴리티코에서는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는 엄청난 임금 상승률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5.7%의 상승률이 나왔는데
참고적으로 미국의 고용시장이 최호황이었던 지난 2020년 1월에도 3.1%의 임금 상승률에 불과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파이터를 잡처하고 있는 연준을 더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전 2달에 대한 수정치가 되겠는데요. 약 한 70만 명 정도가 상향 조정이 됐는데 당초 발표 대비 그러면서 2배 이상의 고용이 창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이런 팬데믹 영향을 가늠하는 것이 좀 힘들기 때문에 지표의 불확실성이 좀 많아지긴 했지만은 그것을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그런 상향 조정 그 폭이라고 폴리티코에서는 해석을 했습니다. 참 경제가 좋아지고 또 임금도 오르고 근로자들의 구직도 많아졌고 이런 것들이 참 좋긴 한데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게 연준에서 그러면은 0.25%포인트의 금리 상승이 아니라 0.5%까지 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것 아니야? 이게 바로 시장 반응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른바 뭐 빅스텝이라고 그걸 얘기를 하죠. 네. 베이비 스텝의 뭐 반대말인데 실제로 시장에서 이 같은 기대감 아니면 예상이 좀 많아졌나를 좀 살펴봤더니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50bp 인상에 대해서 가능성은 여전히 좀 낮지만은 최소한의 좀 문은 열어놨다. 이번 고용지표 발표 후에 이런 정도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랜트 소튼이라는 기관에서는 50bp의 이 금리 인상을 정당화시키는 지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6월쯤에 25pp를 추가로 인상을 하면서 자산 규모 축소도 발표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금리 인상의 시작을 25pp가 아니라 50pp로 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여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시장과의 소통 창구가 없었을 때는 이렇게 좀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는 것도 가능했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충분히 시장과 소통을 하면서 앞으로에 대해서 좀 힌트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50bp를 처음부터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무디스 역시도 일단은 3월의 금리 인상은 확정시키는 그런 고용지표라고 얘기를 하면서 50bp 이 인상의 확률이 높아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가능성은 낮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캐피털 이코노미스트라는 기관에서도 1분기에 경기 성장세가 둔화하는 것을 좀 감안을 했을 때 큰 폭의 금리 인상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제 0.5%포인트까지 움직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시장 반응과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하다 보면 그건 좀 무리일 것 같다라는 게 월가의 좀 주요 반응인 것 같네요. 좋습니다. 이제 다음번 FOMC는 이제 3월 16일에 예정되어 있죠. 3월 중순에 있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다른 연준 위원들의 발언 때문에 시장들이 좀 반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행복한 시절에 끝이 났는가라는 겁니다. 포드의 사진이 보이죠? 작년 한 해 동안 포드의 주가가 뭐 140%가 올랐으니까 테슬라보다 훨씬 더 급격한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행복했던 시절은 이제 끝이 나는 걸까요? 일단 지난 금요일만 놓고 보면 포드는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9.7% 크게 밀려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었고요. 자, 이런 가운데 어떤 소식이 전해졌냐면 포드가 이번 주부터 차량용 반도체 칩 부족으로 인해서 주요 핵심 제품들의 생산을 줄이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핵심 제품 라인업은 바로 F150과 브론코, 뭐 여기에다가 전기 머스탱인 마하2 그리고 프리미엄 SUV 라인인 링컨 에비에이터 이런 그 핵심 제품 라인업들의 생산을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죠. 이번 주부터 줄일 것이라고 밝힌 건데 이번 발표의 핵심은 이겁니다. 포드의 제품 라인업 가운데 가장 수익성이 높으면서 또 인기도 가장 많은 모델들의 생산량이 감축된다는 겁니다. 그 모델들이 소형 SUV인 브론코, 또 순수 전기차 크로스오버 모델인 머스탱 마하2 그리고 베스트셀링 모델인 픽업 트럭 F150 가장 인기가 많으면서 수익성도 가장 높은 핵심 모델의 생산을 줄인다고 하니까 포드의 주가가 지난 금요일에 하락한 것도 이해 못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자동차 업계는 올해 칩 부족 문제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칩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수요만큼 본격적인 생산을 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분명한 사실이죠. 포드는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만 190만 대의 차량을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년 대비 6.8% 감소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부품 부족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산발적으로 공장 가동 중단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미리 오른 측면도 있고요. 공급망 문제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수요가 많다고 하더라도 사실 주가가 오르긴 힘들어 보이거든요. 자, 결국은 이제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를 보기 위해서는
칩을 비롯한 그 공급망 문제가 언제쯤 해소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칩 부족 문제가 언제쯤 해결될 것으로 월가에선 전망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와 관련된 포드에 대한 월가의 시각도 궁금해지거든요. 어떨까요? 네, 일단은 그 차 업계에서 이 칩 부족이 얼마만큼 이어질 것이냐 보는 것도 저희가 중요하게 좀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관들의 전망을 좀 종합을 해봤을 때는 일단 올해까지는 칩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BMW 같은 경우에도 작년 말에 이 사측에서 밝힌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이제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는 최소한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JP모건 역시도 2022년도에 반도체 전반에 대한 부족 현상이 지속이 될 것이다. 하지만은 중반부터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내년까지도 이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비관적으로 보는 기관들도 일부 있지만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최소한 올해까지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드에 대해서는 일단은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복수의 기간이 목표 주가를 하향하면서 기대치는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24달러에서 21달러로 내렸는데요. 올해 가이던스가 공격적이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참고로 이제 사측에서 올해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115억 달러에서 125억 달러로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중간가 기준으로는 컨센서스 122억 달러 대비해서 상회하는 그런 수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B에서는 이 같은 수치가 좀 공격적이다, 좀 과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RBC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26달러에서 22달러로 이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낙관론을 유지하는 기관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사측의 전망이 기존의 뷰와 일맥상통한다라고 반응을 나타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호재, 전기차 모델로의 전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다 실현이 되지 않았다라고 좀 잠재력이 남아있다라는 평가를 내리는 기관도 있었습니다. 참 엇갈리는 그런 전망들인데 이런 것들은 그럼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너무 엇갈리다 보니까 그럼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답변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생산에 대해서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라고 사측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IB나 기관들 입장에서는 작년에 또 놀라운 주가 상승을 또 감안을 했을 때 이렇게 좀 이 눈높이를 낮출 그런 찬스기도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실적이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이익 전망치를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 목표 주가를 그래서 좀 하향 조정을 했다. 전체적으로 주가 업사이드에 대한 눈높이는 좀 낮아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기관들이 이 기존의 매수 의견이라든지 중립 의견이라든지 이런 자체적인 의견 자체도 좀 바꿨느냐, 네. 이거를 좀 보신다면은 정말로 이 비관론으로 낙관론에서 넘어갔느냐,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눈높이를 낮추는 정도의 월가의 반응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도록 하죠.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저가형은 언제나 옳다라는 키워드인데, 맞아요. 저도 이 뉴스 봤는데 애플에서 아이폰을 비롯해서 아이패드 그리고 심지어는 맥까지도 저가형 모델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보도가 있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애플이 이제 저가형 아이폰을 특히 이제 출시할 걸로 예상이 되면서 과거에 근데 적자는 성공을 거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형은 언제나 옳다라는 점을 이번에도 입증할 수 있을까 관심이 시장에서 모아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요, 애플은 이르면 3월 8일에 신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형 5G 아이폰 그리고 아이패드 또는 이제 맥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참고로 리테일가 399달러에 불과한 저가형 아이폰 SE를 지난 2020년 봄에도 출시한 바가 있었죠. 그때 이제 지문인식이 가능한 홈 버튼을 남긴 마지막 모델로 이제 또 기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디자인 측면에서는 거의 비슷할 것이다라고 언론 보도에서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애플은 이 6월에 개발자 대회에서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가을에는 아이폰 14 등을 또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올해가 사상 최대로 신제품을 많이 좀 발매를 할 그런 해로 기록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와. 자, 그러면은 과거에 이 저가형 보급형 아이폰을 출시했을 때 얼마나 성공을 했길래 다시 한번 이제 저가형 아이폰을 내놓는다는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가 이게 특히 사실 원래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에서는 좀 프리미엄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좀 비싸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급형 아이폰 출시된다는 게 기대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아이폰 SE 이 2세대 아까 전에 이제 2020년 봄에 출시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월 24일 날 출시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4, 5, 6월을 2분기로 우리가 이 산출을 하는데 4월을 조금 까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 캘린더 이어 기준 2분기 아이폰 판매의 전체 19%를 차지할 만큼 잘 팔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폰 11이라든지 11 프로 듀오 이후에 세 번째 최고 인기 모델이었다라는 평가가 다시 한번 그때도 좀 나왔던 바가 있었고요. 그 비결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무엇보다도 가성비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홈 버튼을 좀 남겼다. 좀 향수를 자극한다. 그리고 특정 소비자층의 또 안성맞춤인 그런 이 제품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난 2020년도에 미국 내에서 이 아이폰 SE를 구매했던 고객 중에 73%가 2017년 이전 모델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그런 소비자들이었어요. 즉 얼리 어댑터가 아니라 그다지 이제 폰에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소비자들은 싸게 나왔을 때 바꾸는 경향이 있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이유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올해가 특히 좀 기대가 되는 이유는 어떤 5G 폰에 대한 또 침투율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1년 전, 그러니까 2020년도를 통틀어서 봤을 때 글로벌 5G 폰의 이 침투율이 한 20%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54%로 이 같은 수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신흥국 중심으로 5G 폰이 본격적으로 또 보급이 되는 그런 원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저가형 폰을 발매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적기다라는 시장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에 이번에 그 저가형 아이폰을 출시하게 되면은 그 아이폰에는 5G가 또 탑재될 거라고 하니까 이런 기대감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펠로톤과 아마존의 사진이 보이는데 이런 가운데 키워드는 저희가 희망 고문이라는 키워드를 꼽아봤습니다. 펠로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뭐 팬데믹에 대한 수혜가 소멸되고 있고 온갖 악재 발생하고 있고 또 수요도 감소하고 있고 펠로톤이 이대로 무너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사실 지난 금요일 장 마감된 직후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는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희망 고문일 수 있어서 좀 주의가 요구되는 측면이 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아마존이 펠로톤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다른 별개의 보도로 나이키가 펠로톤의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자, 그러면서 펠로톤의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26% 급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은 고문들에게 잠재적인 인수 가능성에 대해서 묻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합병 딜이 임박한 것도 아니고 합병 딜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를 보더라도 나이키와 펠로톤이 공식적인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수 가능성을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CNBC가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 개의 기업에게 답변을 요구하긴 했지만 펠로톤과 나이키는 일단 답변을 거부했고요. 아마존 측에서는 답변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자, 정리해보면 펠로톤도 스스로 매각 계획은 없다. 또 아마존과 나이키 내부에서도 잠재적 인수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고 또 인수했을 때 시너지는 분명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아직 소문 단계일 뿐이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자꾸 펠로톤의 매각 이야기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일까요? 이거는 연유는 있습니다. 행동주의 투자 기업인 블랙웰 캐피털이 펠로톤 이사회에 CEO 해임을 요구하면서 매각을 고려해보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서한에서 애플과 나이키가 잠재적 매수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매각 가능성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건데 아마 펠로톤 인수설은 앞으로도 적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당장 이번 주 화요일에 장 마감된 직후 실적을 발표하게 될 텐데 이미 작년부터 가입자 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그런 측면을 경고해오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자, 펠로톤은 이제 뭐 시장 관심에서 다소 멀어져 가는 분위기거든요. 자, 그렇다면 뉴스가 나왔을 때 좀 정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요. 여러 가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펠로톤인데 자, 펠로톤에 대한 월가의 시각은 요즘은 어떨까요? 최근에 이제 펠로톤 관련된 뉴스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죠. 뭐 내부자들의 주식 매도도 있었고, 그리고 애플에 팔릴 것이다 뭐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또 뭐 아마존이 잠재적인 인수할 그런 기업이다라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발적으로 주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불안한 상황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또 예정이 돼 있기도 하고요. 의외로 근데 펠로톤에 대해서 투자 의견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 투자 정보 웹사이트 시킹알파에서 집계를 하기로 29명의 애널리스트 가운데서 15명이 여전히 매수 의견을 내고 있고요. 매도 의견도 단 1명만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도 이제 베어드 같은 기관에서도 목표 주가는 70에서 40달러로 내리기는 했지만은 아웃퍼폼 의견을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균형 잡힌 성장 모델로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지만은 2월 8일에 실적 발표가 좀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역시 이제 시킹알파에 따르면요, 최근 석 달간의 매출 컨센서스에 대한 하향 조정이 20건, 그리고 상향 조정이 단 1건이었기 때문에 일단 기대치는 굉장히 좀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저희가 뭐 스냅의 예를 또 보고 네. 여러 가지 기업의 예를 보고 있지만은 이번에 주가 반응이 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펠로톤도 이번 실적 발표 때 주가가 좀 요동칠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총 4가지의 키워드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